공부할 대도중 역사쌤 조유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돈의 중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황광 일대를 오랫동안 점령해왔던 농경민족인 한족은요, 강력한 북방민족에 밀려서 강남지방으로 내려갔고요. 원때에는 유목민족에 의해 전 국토가 정복당하는 신세에 처해졌습니다. 원은 몽골 제일주의를 표방, 강남지방에 거주하던 한족들을 남인이라 부르며 사회적으로 차별했습니다. 여기 강남지방 아주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못생긴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식구들이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절에 팔아버렸고 그 절도 결국 망해 세상에 내버려진 듯 외롭고 고달픈 사람입니다. 그는 이 힘겨운 세상을 구원해줄 미륵부를 기다리는 백년교를 믿으며 붉은색 두건을 쓰고 이민족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명을 건국한 홍무제 주원장입니다. 몽골이라는 강대한 이민족을 만리장성 북쪽으로 몰아낸 주원장은요, 창장강 유역의 난징, 여기에요. 난징이라는 도시의 명을 세우고 한족 왕조를 부활시켰습니다. 지금 주원장에게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나라의 체제를 세우고 한족의 전통을 되살려야 했죠. 어려운 난세일수록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강력하게 일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명태조는 재상제를 폐지하고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큰 일까지 모든 황제가 직접 처리하게 만들었죠. 덕분에 황제는 엄청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됐지만 반대로 직접 처리해야 할 일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한족의 전통 회복입니다. 송이 남쪽으로 내려간 1127년부터 무려 200년 후인 1368년이 되어서야 화북 지역은 한족 왕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홍무제는 몽골의 풍속을 금지하고 한족의 전통을 되살리고자 노력했습니다. 한족의 오랜 전통에는 유교적 전통이 있죠. 홍무제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우더른을 공경하라, 이웃과 화목하라, 자손들을 잘 교육하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나쁜 짓을 하지 마라 의 6가지 행동 지침, 육유를 반포함으로써 유교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또한 성리학을 나라의 학문으로 삼고 이에 따라 과거제를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향촌 통제 강화입니다. 건국한 나라가 그 체제를 굳건히 다져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건 전 국토의 행정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입니다. 중앙의 황제는 각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관을 파견해서 그 지역의 사람, 재산, 땅, 나무, 동물 등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적절한 세금을 거두어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확충한 재정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갈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항상 중국의 문제는 그 땅이 너무나 크고 그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일 세력이 이 모든 것을 조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실시한 게 이각제입니다. 먼저 110호, 집이 110개가 있는 거예요. 110호를 일리로 삼습니다. 이 110호 중에는 잘 사는 부유한 10호와 나머지 100호가 있습니다. 잘 사는 10호를 이장호, 나머지 100호를 갑수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장호 1호가 이장, 갑수호 중 10개의 호가 갑수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11개의 집은요, 그 마을의 세금 징수와 치안 유지를 1년 동안 담당하는 겁니다. 또한 이장은요, 10년에 한 번씩 마을의 변동 상황을 체크해서 토지대장과 조세대장을 작성하게 했는데 이 책을 부역황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그 지역의 유지들에게 세금 징수, 치안관리, 심지어 인구조사까지 맡긴 거죠. 하지만 이를 통해서 황제는 난징에 앉아서 천리박 지방에 대해 아주 세세히 알 수 있게 되었고 1년에 걷어들이는 세금의 양까지 정확히 예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예대외관계입니다. 홍무제는 민간인의 해상무역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넘어오는 것들은 최대한 막았어요. 그리고 조공책봉의 형식을 통한 교류만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다를 막는다고 해서 해금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홍무제가 1398년에 사망하거든요. 그리고 그의 넷째 아들 주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친조카인 2대 황제 건문제를 죽이고 자신이 3대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 그게 영락제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 아닌가요? 우리나라에 한 2명 정도 있는데 맞습니다. 태종 이방원도 그렇고 수양대군도 그렇죠. 심지어 태종 이방원과 주체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왕위에 있고요. 만난 적도 있습니다. 왕에 등극하기 전 영락제는 연왕으로서 중국의 가장 북쪽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근거지와 가까운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여기 자금성을 쌓고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죠. 직접 군대를 이끌고 몽골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정화를 시켜서 동남아시아에서 인도양까지 대원정을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30년간 7차례에 이루어진 정화의 대항해를 통해서 무려 30개에 이르는 국가가 명예새롭게 조공하게 됐다고 합니다. 몇 척 간 게 아니라 수백 척의 선박에다가 2만 명이 넘는 병사를 태우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력 시위한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해군 병력들이 국가의 주력 해군 주력들이 항공모함 띄워놓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랑 친하게 지낼래? 안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될지 알지? 그러면서 무섭죠? 거기다가 이때 정화의 선박이 길이 140m, 폭이 60m, 무게는 2,500톤 이상의 거대 선박이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났던 모험가 콜럼버스의 배가 길이 23m, 폭이 7.5m, 무게는 150톤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거예요. 이게 복원한 건데요. 복원한 모형인데요. 왼쪽이 정화배, 오른쪽이 콜럼버스 배입니다. 아담하죠? 그쵸? 이 당시 때 명나라와 유럽 간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중기 이후에는요, 북쪽의 몽골과 동남 해안의 왜구가 명을 함께 침략합니다. 북루남회라고 해요. 거기다가 한반도에서 되게 큰 전쟁이 벌어져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임진왜란. 여기에 명나라가 참전하면서 재정난을 엄청 크게 겪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명나라의 황제는 사치와 향락의 군주로 유명한 왕 만력제가 다스릴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엄청난 재정난이 발생했고,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자, 알겠죠? 농민 봉기가 잇따르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자성의 농민군에 의해서 베이징이 점령당하면서 명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청나라로 넘어가 보죠. 청나라는 사실 여진족이었어요. 처음에는 후금이라고 불렀는데요. 여진족의 누르하치는 명의 쇠약해진 틈을 타서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세웠습니다. 후금은 무섭게 세력을 키워서 내몽골을 먼저 공격하는데요. 내몽골을 공격한 뒤에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청이라고. 이자성이 장악했던 베이징에 입성하게 되면서 중국 대륙을 점령하기 시작하죠. 이걸 가능하게 했던 청의 군대를 팔기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영상으로 되게 자세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영화인지 아나요? 네, 최종병기 활이죠. 최종병기 활에 보면 그 주인공이 정황기라고 해서 노란색 깃발에 용 그려진 그걸 따라가잖아요. 요겁니다. 요거. 요런 깃발을 들고 다녔다고 해서 팔기군이라고 합니다. 그 깃발 색에 따라서 군대를 구분하거든요. 자, 이렇게 청이 발전해 가는 과정을 좀 살펴볼 건데요. 청의 전성기를 강건성세라고 합니다. 강희제, 옹정제, 건용제의 앞글자를 따서 강건성세라고 하는데, 강희제부터 먼저 보면, 강희제는 국내 반청 세력을 진압하여서 청의 통치를 안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국경선을 확정짓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은 황제입니다. 옹정제는요, 청의 지배에 반발하는 공신이나 한족을 숙청하면서 황제권을 아주 강화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되게 재밌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1728년에 호남성 정주라는 지방에 증정이라고 하는 한족 수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만주족이 우리 중국을 정복하고 있는 이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천 지역 총독을 맡고 있던 악종기에게 만주족을 쫓아내고 한족의 나라를 만들어달라 라며 반란을 일으킬 것을 권합니다. 이 당시 때 사천을 총독을 맡고 있었던 악종기라는 사람이 송나라 시절 정말 유명한 명장 악비라는 사람의 자손이었거든요. 근데 악종기는 이 서신을 모두 모은 다음에 옹정제한테 바칩니다.
옹정제는 이 증정을 잡아들여서 논쟁을 벌이는데 그 논쟁 내용을 적은 책이 대의강미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옹정제는 증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희 전설 속 임금인 순임금도 오라큐 출신인데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줄을 세운 무왕도 오라큐 출신인데 태어난 곳이 중국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과연 중화와 오랑캐를 구분할 수 있냐? 만주에서 태어난 우리가 너희 한족보다 덕을 더욱 세우고 지킨다면 우리가 진짜 중화 아니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증정이 이것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만든 다음에 많이 이렇게 전파하죠. 이러한 사상은 기존의 화해 사상을 깨뜨리는 새로운 화해 사상으로 청의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황제는 건륭제입니다. 별명이 십전노인이에요. 전쟁을 10번 나가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십전노인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몽골의 남은 세력을 정복한 후에 청의 최대 영토를 확보합니다. 티베트뿐만 아니라 신장, 그리고 만주 지역, 그리고 중국 남부 지역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놓고 있죠. 지금의 중국의 영토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죠. 마지막입니다. 청의 중국 지배와 대외 관계입니다. 청의 중국 지배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다원적 통치 체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청나라 자체가 되게 다원적인 나라예요. 청나라는요, 농경사회의 황제이자 유목민족인 유목민족의 칸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청황제는요, 여름에는 몽골 초원의 열하 지방에 지내면서 칸으로 유목민족을 다스리고 나머지는 다시 중국 베이징으로 돌아와 한족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 중국이 더워서 도망가는 것 같기도 해요. 청이 한족을 지배할 때는요, 강경책과 회유책을 아주 적절히 잘 사용했는데요. 만주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거나 변발, 호복을 강요하는 등의 강경책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한족과 만주족을 함께 고위관직에 등용시키거나 유학교육을 장려하고 과거제를 실시하는 등의 회유책도 함께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강경책과 회유책은 좀 체크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민족에 대해서는요, 간접적으로 지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몽골, 티베트, 신장 등 주변부나 소수민족들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토착 지배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합니다. 그 토착 지배자들이 청의 지배에 따르기만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대외무역도 거의 이거랑 좀 비슷한데요. 조선과 베트남과는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하되 서양과는 공행무역이라는 특별한 무역을 실시합니다. 공행은 허가받은 상인조합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공행을 통해서만 무역을 하게 되면서 아주 제한적인 무역인 거죠. 청나라의 물건은 다른 나라에 마음껏 수출하면서 물건을 살 때는 국가급으로 사가는 게 아니라 공행이 살 수 있는 부분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얄밉겠죠. 그쵸? 우리나라에 와서 마음껏 수출해놓고 우리나라 건 수입을 안 해? 이런 식으로 이 공행무역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일이 터지는데 그게 아편전쟁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청나라는 청 중심의 국제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그죠? 명청 내용이 좀 많은데 시간을 천천히 가지고 교과서 읽고 학습지 메꿔가면서 여러분들 내용을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에 물어봐도 좋고 선생님이 다음 주에는 무조건 돌아갈 테니까 다음 주에 선생님 보고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